이번 달 롤러 코스피라고 할 정도로 증시 변동성이 심했죠. 코스피의 일중 등락률이 금융위기와 또 외환위기 때를 뛰어넘을 정도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달 들어서 그 일중 변동률이 6.75%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보니까요, 과거 IMF 금융위기 때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더라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 펀더멘탈 괜찮은 상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사실 이제 IMF 외환 위기라든지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제 거시경제의 펀더멘탈한 샥이 온 거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흔히 말하는 신용이 줄어들면서 신용 대출 같은 게 확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MF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외채 위기로서 국가 경제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올해는 사실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한 3%대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아마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느냐, 주가의 변동성이 큰 건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경제를 차지하는, 경제 중요성을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부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상장이라든지, 어제는 좀 뉴스가 다르긴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AI 모델, 중국 AI 모델의 발전에 따라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떠한 영향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3강 체제, 3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구축해낸 산업 체계가 좀 무너지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AI 자체가 이제 성장세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게 수익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이런 논쟁까지 겹치면서 네. 외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건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라고 이야기가 드릴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 추종하는 ETF죠. 삼성전자가 2% 변하면 예를 들어 4% 변하는 이런 ETF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냐,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중심이 되는 요즘 뭐냐면,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파생 상품인데, 이 파생 상품은 본 상품은 그대로 가지만 파생 상품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보통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10조 원 이상 가지고 있고, 하루 ETF 거래량의 40%씩 차지하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ETF 거래가 오히려 본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지수가 많이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시장에 미친 영향성 심각하게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20주씩 묶음 매매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일단 그 안정성을 좀 찾는 데 효과를 미칠 걸로 보세요? 일단 이제 금융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이 레버리지 ETF 투자가 굉장히 단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단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루에 이제 주가가 조금 삼성전자 원주식이 조금 오르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늘면서 이 레버리지 ETF 투자가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현상들, 결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들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올리는 현상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대책이 나온 것들이 신규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을 좀 중단하고 이거 고수익이다라는 광고 같은 것들을 멈춘다. 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천만 원 이상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예탁하고 있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최소 거래 비중, 그러니까 최소 거래 주수 역시 한 20주 가량으로 늘려가지고 예. 아주 한두 주로 하는 이런 수요 같은 것도 조금 막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예측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변동폭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거래를 얼마나 막는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래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루에 굉장히 큰 금액을 사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분들이 과연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래들은 작은 한 주 거래다, 네. 작은 주 소규모 거래를 만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이제 이미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ETF 관련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그 변동성, 장 마감 직전에 변동성 커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더라고요. 그 괴리율을 좀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괴리율 관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김영범 시장님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상장 폐지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미 10조 원 가량의 돈이 이 레버리지 ETF 상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 ETF 상품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이수한 후에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흔히 말 주가가 또 오르게 되면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한꺼번에 이 주식 상품을 없앤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충격도 크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 따라서 없애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없앨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괴리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장 마감의 동시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때는 괴리율에 대한 제약이 조금 낮거든요. 괴리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래 이제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 주식이 2% 오른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ETF가 4%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 일부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파생상품 거래상 괴리 좀 차이를 나도 되게끔 해준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장마감 시간에 거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 흔히 말하는 이 파생상품이 원래 예측한 어떤 그런 결과를 못 내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냐. 삼성전자 주식이 2% 올랐는데 이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가 4% 5%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도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아마 지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렇게 호가가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가격 조성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네. 아니 말해서 이 레버리지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가격 흔히 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거래가 많이 오르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정확하게 가격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동시 효과, 장 마감 시간에 이것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동안 뭐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연휴 지나고 증시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극심하게 움직일까, 변동성 클까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들 보면 주가 조정의 변동성이 일부 이제 해소가 됐다. 워낙 많이 변동성이 심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시선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더 빠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겁니까? 이게 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는 논자들의 입장은 이제 지난 금요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돼 있죠. ADR이 상장돼 있는데 사실 금요일 날 나스닥이라든지 굉장히 장이 안 좋았는데 SK 하이닉스의 ADR은 주가가 한 1% 반등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마이크론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밑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론자들,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쪽의 입장은 외부발, 그러니까 중국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국 대형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상장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고, 이것이 시장 점유율을 유의미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금 딥시크 같은 데는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오픈 소스 아까 뉴스에도 크게 다뤘지만 신규 키미3라는 중국의 모델이 나오면서 이 문샷 AI라는 어떤 스타트업이 아주 좋은 AI 모델을 만들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거고, 그러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중심이 되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수요 같은 것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결국은 시장의 재편이 있는 거고, 이 시장의 재편 속에서 과연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어떠한 성장률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뭐 사실
금요일에 장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네. 아니냐는 의견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중국발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큰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겹치면서 뭐 시장의 자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뭐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 이란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이달 초에는 장중 1,560원까지 육박을 했었는데 1,4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난달과 비교하면은 4.27% 올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폭이 컸다는 건데 그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른 이유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SK 하이닉스 ADR의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달러를 벌어들인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장 자금 같은 것들은 투자 자금에 쓴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화로 바로 환전을 하게 되고 이 40조 원 가량의 달러가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서 환율 안정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피크론이죠. 미국의 물가 피크론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좀 바꾼 것이 아니냐. 예. 기준금리 경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이 낮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미국의 금리가 단기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졌다. 올해에도 연말에 가야 한 번쯤 올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오르니까 미국의 장이 약세,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환율 같은 것들에 좀 안정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이벤트, 예. 그다음에 금리 동향, 한국의 금리는 올렸고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낮아짐에 따라서 환율이 좀 안정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지적된 것이 외국인 투자 자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사는 경향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다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 달러를 바꿔가지고 달러 원화를 바꿔서 한국 주식을 SK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사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장에서는 연내 1,400원대 안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던데 교수님 짧게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흘러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양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2,000원대 사가 이게 지수 2,000대 사가지고 9,000대 팔고 나가면서 는 것에 비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주가 하락이 되고 이제 외국인들도 다시 이제 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 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수요 같은 달러 공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흔히 말해서 수급 상황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한국의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뭐 긍정적인 뉴스긴 하다. 그러니까 환율 차원에서 물론 이제 경제 전반에 따라서는 경제 전반이라는 것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이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 같은 것들이 있지만 환율 안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올리는 것들이 긍정적일 수가 있고 그것들이 뭐 기준금리 그 흔히 말하는 시장금리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이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유세 부담 높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초고가 주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기준도 국민 여론 좀 수렴한다고는 했거든요. 이런 정책이 이제 이달 말쯤에 나오게 되면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바꿀 걸로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지금 매매 시장이 초고가 주택보다는 오히려 이제 변두리 주택들이 좀 문제라 보고 있거든요. 변두리 주택의 문제란 건 어떤 거냐면 강남의 집값은 나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워낙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실거래, 실수요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이 안 되게 네. 되고 실전세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뭐 노원이라든지 도봉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주변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네. 결국은 경기도에도 분양이 없고 서울에도 분양이 없다 보니까 실거래 흔히 말하는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 대책은 흔히 말하는 비싼 주택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오히려 이제 흔히 말하는 실거주자가 사려고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자가 사려고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없고 월세로 변환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지금 그 타겟팅하는 정책 방향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간극을 정부가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가 아마 중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김용범 실장도 뭐 이게 매물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유세가 과세 형평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공급이 근데 중요하잖아요. 공급 늘리려면 결국에 서울 시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가장 이제 좋은 유일한 뭐 수단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용범 실장은 이게 도움되는 건 맞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거보다는 그 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좀 바꾸는 이런 방식들을 얘기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최근 주택연구원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은 흔히 말하는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사고 팔기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은 자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그 가치 흔히 말하는 네. 가치재로서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뭐 80% 90%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어떤 거냐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보강을 하면서 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는 이미 아파트로 많이 와 있는데 네. 이 비주택 아파트, 아까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 공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10년은 걸려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오히려 이게 주거 안정이 급한 것들은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흔히 말하는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까지 아마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일종의 뭐 표준화된 비아파트 주거 환경 같은 것들 예. 조성하면서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좀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비아파트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